대리아발에 진행되는 메이데이 시간으로 1편 이후에 2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1편에서는 우리 이커머스 시장 관련돼서 풀어드렸는데 이마트하고 네이버 그리고 이전 시간에 관심 종목으로 안내드렸던 종목들의 리뷰 함께 가져봤습니다. 우리 2편에서는 아까 대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주실 거라고 그죠? 대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관련 종목들하고 관심 종목들까지도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 전 영상과 이번 영상 놓치지 말고 반드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대두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대두 가격 같은 경우는 20년도에 브라질 풍년이 일어났었고 24년도에도 이제 대두 주요 생산국에서 이제 기후 조건 개선으로 이제 생산량이 증가할 예정이기 때문에 24년도에도 23년도만큼처럼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기후 변화에 대한 이슈들도 좀 있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약간 아무래도 물가 상승이 굉장히 좀 컸었던 시기이기도 했었고 지금 그것보다는 물가를 하락시키기 위해서 금리까지 올릴 정도로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브라질은 생각보다 경기가 이 기간에 경기 성장이 좀 회복을 많이 했더라고요. 대두 가격이 그래도 큰 폭으로 상승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만 더 설명하자면, 과거 이제 대두 생산량 이제 1위 나라를 보게 된다면 이제 미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최근에 이제 비록 브라질이 이제 이런 원자재 수출로 이제 성장하게 되면서 이제 경작지에 대한 비중을 점점 늘리고 있고, 또 대두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에 중국이 이제 미국산 쪽보다는 이제 브라질산 대두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에 맞춰서 브라질에 대한 대두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중국이 미국이 싫어서 브라질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거에 맞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대만이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역 갈등도 있고, 또 최근 과거에서부터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 관계 같은 경우 이제 미중 무역 전쟁, 최근 이제 첨단 테크 전쟁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이제 이런 반도체와 2차 전지 주도권 확보 등으로 현재 대립각을 세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 측에서는 이제 미국에 대한 대두 수입을 조금 껄끄러울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무역 전쟁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브라질의 수혜를 좀 받은, 반사 이익을 좀 받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게 아니라 새우가 더 자랐네요. 그렇습니다. 중국이 이제 브라질산 선호에다가 이제 연말에 브라질 남부 지역에서 선선한 날씨가 지속되다 보니까는 이제 대두에 대한 풍년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남미 지역 쪽에서 브라질뿐만 아니라 이제 24년도에는 이제 엘니뇨 현상으로 이제 아르헨티나 주요 생산지 쪽에서도 대두가 지속적으로 많이 생산될 예정이다 보니까는 이제 큰 폭으로 이제 대두에 대한 생산량이 전반적으로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생산량에 비해서 아직까지 중국 경기가 회복이 안 됐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대두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어느 산업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걸까요? 최근 대두는 이제 바이오 연료 사용 증가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지속적으로 수요가 일어나는 이제 창출구가 있기 때문에 그 대두에 대한 그 수요가 조금 더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연료, 약간 제가 이전 상식으로는 팜유하고 옥수수유 쪽으로 관련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이제 대두 쪽으로 또 대체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일까요? 네, 약간 이제 확실히 이제 팜유랑 옥수수가 확실히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게 맞고, 특히 이제 대두 같은 경우는 이제 팜유나 옥수수에 비해 가지고 이제 생산량 효율성은 조금 확실히 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낮다고? 네. 높은 게 아니라? 네,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두가 요즘 부각을 받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옥수수 같은 경우나 대두 같은 경우는 만드는 방식이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옥수수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물을 남기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찌꺼기가 남지 않아가지고 이 찌꺼기로 이제 가축 사료나 이런 것들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냥 옥수수만 소비한다. 그러다 보니까 식량 양의 총량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가지고 이제 식량 위기를 조금 촉발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옥수수보다는 대두가 효율적이기 때문에 대체 수요처로 부상되고 있는 상태고, 하지만 수요가 증가된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수입이 공급이 가능할 것 같다. 네. 그런데 바이오 연료 같은 경우에도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연료, 항공유 같은 거라든가 그런 쪽으로 의무 사용 비율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죠.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일단 이제
바이오 연료 같은 SAF 이제 세액공제 가이던스가 작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옥수수를 예를 들면은 이제 일부셀 약 28kg를 투입하게 된다면은 이제 바이오 연료가 이제 2.8갤런, 즉 약 11리터가 나온다, 생산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두 같은 경우는 약 28kg 투입하게 된다면은 이런 바이오 연료가 약 5.7리터 정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약 2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대두 같은 경우는 옥수수보다 이제 그 생산량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측면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한국유나 뭐 IMO 협약을 통해 가지고 바이오 연료 사용 측량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두에 대한 바이오 연료도 이제 점점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이오 연료 산업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수혜라는 거예요, 악재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이제 곡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 한국 입장에서는 이 곡물을 달러로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현재 이 달러가 조금은 아직까지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결국에 이제 이 북미 쪽이나 이런 남미 쪽에서 이 국내 아시아 쪽으로 들어오게 되려면 파나마 운하 쪽으로 들어오게 될 텐데 전년도에는 이제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파나마 운하에 대한 수심도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통과하는 선박수도 굉장히 낮아져서 어떤 유류비 측면도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파나마 운하에 대한 우회로로 이제 수에즈 운하로도 갔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마저도 이제 유류비가 상승할 수 있는 이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달러와 유류비를 생각해 보면은 국내에서는 그렇게 큰 수혜를 받지 못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이제 국내에서는 곡물을 수입해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 결국에는 곡물 가격이 하락을 한다 그래도 달러가 올라 버리면은 하락한 만큼 달러가 올라서 크게 체감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거고 운송 기간이 좀 늘어날수록 기름 사용이 더 많이 되는데 사실 바이오 연료가 꽤 비싸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더 늘어난다고 하면 바이오 연료의 의무 사용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크게 곡물 가격 하락을 우리나라는 체감이 안 될 수밖에는 당분간은 안 될 수밖에 없겠나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관련 종목들도 크게 뭐 기대를 해볼 수는 좀 어렵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이제 그 유럽 쪽이나 뭐 일본이나 미국 쪽은 점점 세분화된 법을 내고 있긴 하지만은 현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어떤 시범 사업만 운영하고 있고 또 아직까지는 본회의만 통과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법안 통과를 하고 또 상업 생산까지 하려는 향후 몇 년간 동안은 이제 조금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바이오 연료 쪽으로는 크게 수혜를 못 받을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종목이 좀 관련이 있을까? 사실 이런 이슈로 기대를 해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전체적인 큰 틀이긴 한데 관련 종목이 그래도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애경 케미칼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애경 케미칼은 사실 이제 가소제 분야에서 조금 강점이 있는 기업이고 또 최근에는 이제 2차 전지와 이제 아라미드 원료 TPC로서 이제 주가가 어떤 기대감을 보여줬지만은 바이오 연료에 대한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작년 이제 SAF 이런 세액 가이던스가 나왔을 때 이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했었던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잠깐, 그러면 애경케미칼은 바이오 산업을 하고 있으면 의무 사용량 증가, 곡물 가격 하락,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겠는데? 안정적인 대체 공급, 바이오 연료의 의무 사용 비율이 점점 높아지면서 판매 매출액도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팜유가 운송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대요. 왜냐면은 팜유가 고체 상태로 실어도 액 상태로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는 기간 동안 또 증발해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바이오 연료에 대한 이제 부작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효율성 부분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SAF에 대한 의무 혼합률을 현재 늘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 번에 이제 늘리지 못하는 이유가 이제 앞서 말했던 부작용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좀 기술의 개발이 좀 아직까지 더디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애경케미칼의 사실 바이오 연료의 의무 혼합 비율 이거는 과거부터 계속 이슈가 있었던 내용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좀 잘 나오고 있는지도 재무적인 부분들 체크를 해보면서 주가 움직임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2022년도까지 매출액 부분은 상승했지만은 이제 당기 순이익 부분은 이제 달러 환율 추격인 측면을 해서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과 매출액 당기순이익분이 이제 소폭 하락한 이유는 결국에 애경케미칼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이제 본체는 석유화 기업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23년도는 석유화 시장 악화로 인해서 이제 전년도만큼 많은 이제 실적을 올리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BPS 측면을 봤었을 때도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는 약 15,000원 부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을 기억하고 같이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적자는 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감안하면서 이제 차트를 보게 된다면은 이제 저점은 이제 7,900원이고 이제 고점 부근은 27,800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격은 이제 14,000원대로 아까 전에 말했던 BPS와 큰 차이가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 상승했었던 흐름 보게 된다면은 이제 이 바이오 연료에 대한 이슈보다는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이슈로서 한번 크게 수혜를 받았었고, 최근 이 상승 같은 경우도 이제 2차 전지와 이제 SAF 이런 부분들로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월부터 저점 긋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의 추세선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이 이 추세선 하단 부분은 이제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이 나올지 말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 종목으로 애경케미칼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바이오 연료 대두와 지출적인 영향보다는 사실 주가 움직임들이 이전지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지만 재무적인 부분은 생각보다는 좀 많이 저렴해져 있는, 많이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주가 형성을 좀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 종목은 어떤 관련 종목입니까? 두 번째 종목은 이제 JC케미칼이라는 기업입니다. JC케미칼 같은 경우는 뭐 바이오 연료인 바이오 디젤이나 중유를 이제 직접적으로 생산도 하지만은 2012년도에 이제 팜플랜테이션을 인수함으로써 현재 이런 바이오 연료에 대한 생산부터 이제 유통까지 판매업까지 전부 다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JC케미칼 같은 경우는 애경케미칼과 다르게 이제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이 바이오 연료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 연료 쪽에서는 앞으로 대장주에 대한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JC케미칼의 이제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매출을 보게 된다면은 이제 꾸준히 이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JC케미칼이 이제 매출이 상승했었던 이유는 바이오 연료에 대한 의무 후합률에 대한 이제 비중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제 매출액이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유럽 쪽에서 이제 SAF에 대한 의무 후합률 2%를 이제 공포를 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맞춰서 추가적인 매출액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JC케미칼의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은 이제 저점은 6,240원 부근에서부터 고점은 9,000원 부근까지 이제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큰 중간중간에 상승을 보게 된다면은 그게 이제 바이오 연료에 대한 이슈가 뜨면서 특히 11월 달에는 SF 의무 후합률에 대한 이제 가이던스가 나오게 되면서 예, 주가가 반응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주가가 이제 6,670원 부근으로 이제 이 BPS 부분이랑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현재 이 저점 부근을 잘 지키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이탈할지를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애경케미칼과 JC케미칼 두 케미칼 기업을 살펴봤는데 확실히 아직까지는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시장의 관심이 좀 주목되는 시기가 별도로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상은 24년도 하반기쯤에 한 번 더 주목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전에 뭐 유럽에서 뭐 뭐라고요? SAF. SAF. 네. 그건 뭐예요? 지속 가능 항공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공유. 네. 선박은 그런 이슈가 없고요. 선박도 이제 IMO 협약을 통해 가지고 최근에 이제 HMM 있지 않습니까? HMM이 이제 이런 바이오 연료를 GS 칼텍스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시범 운행을 한번 했었는데 이제 탄소 배출이 이제 기존 석유 연료를 썼을 때보다 이제 25% 감축했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애경케미칼하고 JC케미칼 두 기업 살펴봤고, 그래서 이제는 결국에는 관심 종목. 일단 관심 종목 두 개를 준비해왔는데 네. 첫 번째 관심 종목 첫 번째 관심 종목이 심팩입니다. 심팩 어떤 기업? 심팩은 이제 대한민국 이제 프레스 사업부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프레스 메이커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 이 프레스 사업이 관련된 전방 사업이 자동차랑 이제 반도체 사업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24년도 자동차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23년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온디바이스 AR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반도체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하시면서 네. 차트를 봤거든요. 네. 우리가 촬영 시작한 시간부터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신봉인데. 그러니까요. 저 금요일날에 알려있는데. 우리 촬영일이 또 사실 하루 좀 연장됐지 않습니까? 네. 이게 또 올라버렸네요. 어쩌겠어요, 운명인 걸. 별배지가 이렇게 날아가는 순간입니다. 네, 우리 신봉철 멘토님 심팩 우리 차트 보면서 이거를 해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심팩 차트를 간단히 살펴보게 된다면은, 원래 제 메이데이 촬영 날이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이어서 이제 심팩을 말했으면 정말 좋은 흐름이 나왔을 것 같은데, 이제 촬영일이 밀리는 바람에 현재 이제 금요일 대비 약 한 7%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제 아쉽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떤 전략을 취할지 잠깐 간단히 살펴보게 된다면, 근데 지금 현재 상승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이 전 차트를 보게 된다면은 이런 한 5,000원 부근쯤에 이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소폭 눌림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눌림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심팩은 프레스 사업으로서 이제 반도체 업황에 따라서 매출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이제 실제로 반영이 된다면 이 5,000원 부근을 이제 돌파를 해가지고 이제 5,500원 부근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현재 이 5,000원 부근에서 가격이 눌리게 된다면은 어느 3,000원 부근과 이 3,700원 부근에서 이제 이탈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리스크는 조금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종가가 이제 현재 240평선 부근을 잘 지지를 받을지, 현재 구간에서 이제 눌림이 온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제 저항을 받았던 이 부분들을 이제 다시 잘 지켜주고 다시 반등이 오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관심 종목 첫 번째는 심팩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관심 종목은 어떤 기업입니까? DL입니다. 네. DL 같은 경우는 이제 석유화학 기업이긴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범용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포트폴리오보다는 고부가 가치 제품에 초점을 두고 있고, 특히 이제 태양광 필름에 쓰일 수 있는 POE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POE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랑 전 세계를 다 합치더라도 전 세계에서 6개의 기업밖에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DL이 다시 한번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자회사인 크라이튼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문제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출액 상승을 기대해 보면서 이제 DL에 대한 주가 상승도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회사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크라이튼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석유화학 기업이기 때문에 전년도 23년도 이제 글로벌 시장 악화론에서 다 같이 이제 피해를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점점 회복이 되면서 유의미한 변화가 좀 일어날 가능성들이 높아 보인다. 네, 그렇습니다. DL을 보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았던 부분을 이제 결국에 시장 악화와 재무 악화로 해서 역사적인 이제 저점 부분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적인 저점에서부터 다시 한번 이 저항 부분까지 반등이 왔지만은 이 부분에서는 많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가격까지 눌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BPS의 측면과 이때 주가 상황을 보게 된다면은 이제 부담스러운 주가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저점에서부터 이제 큰 폭으로 거래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반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 가격대에서 주가에 횡보하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긴 하지만은 여전히 이제 재무에 대한 것들을 생각했을 때 현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DL도 이제 유심하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DL까지 살펴봤는데 최근에 거래량이 좀 굉장히 많이 나와줬어요. 그렇습니다. 적자를 좀 기록하긴 했지만 이 기업의 가치 대비해서 여전히 저평가,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 상태. 만약에 약간 좀 꿈을 좀 희망을 불어 넣어 주신 것 같은 게 자산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 구간에 위치했으니까 자산 가치를 주가에 반영을 시키면은 그때 별배지를 하나 노려보시겠다.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이 살짝 있네요. 그동안 이제 말씀했었던 종목들이 다 장기적인 부분에서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DL 같은 경우는 한번
기대를 해보다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편에서는 이마트하고 네이버 말씀을 드렸고, 우리 이커머스 산업에 대한 현재 이슈들 설명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2편에서는 대두 가격에 대한 변화, 태경케미칼하고 JC케미칼 두 기업들 관련 종목으로도 안내를 드렸었고, 우리 관심 종목으로는 DL하고 신팩하고 이렇게 두 기업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부디 이 기업들이 좋은 주가 움직임들을 보여주기를 기대를 해보고, 이런 내용들은 이제 멘토분들의 개별적인 의견들이기 때문에 시장을 하나하나 다 맞추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재무적인 부분들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렇기 때문에라고 분석을 해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투자의 상황에 맞춰서 판단을 각자 개별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